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더 인사이드 김호진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11조 원 규모의 국민지원금이 풀리면서 지역 상권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북적북적한 명절 분위기는 줄었지만 전통시장을 비롯해 지역 상권이 살아나면서 추석 명절과 국민지원금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호경입니다. 강원도가 2022학년도 유초 특수교사 선발 예정 인원을 134명으로 확정하면서 강원교육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2022학년도 강원도 공립 유초 특수교사 임용 후보자 시행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도내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103명으로 지난해 대비 37% 감소했는데요. 이는 2003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로 교사 전출이 많은 강원도의 특성상 대규모 인원 감축으로 인한 임용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삼척과 영월, 평창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토연구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공식 발주한 지방 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 용역에 20년 동안 인구가 20% 이상 감소한 평창과 영월 등을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소멸 위기 지역은 국내 행정구역 중 소멸 위험 지수가 0.5 미만인 지역으로 이번 용역에서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도내 혈액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강원도가 속한 일권역의 혈액 보유량은 2.81분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헌혈 기피 현상이 악화되면서 혈액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강원혈액원은 춘천, 원주, 강릉 등 헌혈의 집 3곳에서 추석 연휴 기간 특별 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원FC가 수원 삼성과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K리그 막바지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민 프로축구단 강원FC는 추석 당일 2021 수원 삼성과의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리그전 8경기를 소화할 예정인데요. 이번 경기는 상하위 스플릿 분리전이 치러지는 정규리그 막바지 일정으로 이번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상위 스플릿 진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 연휴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 18곳을 포함한 도내 의료기관들이 정상 운영됩니다. 강원도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에 따르면 1차 접종자는 109만 2천여 명으로 도민의 70%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도내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치료병원, 생활치료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호경이었습니다. 네, 강원도의 주요 현안을 기자의 시선으로 정리해보는 뉴스 시간입니다. 원석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를 돕자는 취지로 정부가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사업 벌였었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잠깐 중단이 됐었는데 다시 시작이 됐군요. 네, 어제부터 배달앱을 통한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이 재개가 됐습니다. 예. 원래는 5월 말부터 한 달가량 진행되다가 4차 대유행 때문에 멈춰선 건데요. 강도 높은 거리 두기로 내수 경기가 바닥을 치다 보니까 이제 비대면 시장이라도 좀 살려보자는 취지로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달앱을 통해서 2만 원 이상 주문을 4번 이상 하면 그 다음 달 결제한 카드사에서 10,000원을 돌려주는 건데요. 사업비는 한 200억 원 정도로 잡혔고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도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사업, 강원도 배달앱이죠. 일단 시켜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여기? 네, 물론 강원형 배달앱 일단 시켜도 이번 지원에 포함이 됐습니다. 예. 내년 초 일단 시켜와 서비스를 통합할 춘천 불러봄내도 해당이 됐는데요. 도내 배달앱 이렇게 2개를 포함해서
전국 배달앱 19개에서 외식 할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그리고 쿠팡이츠도 여기에 포함이 된 건데요. 예. 이번 지원 사업으로 대형 플랫폼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달앱만 실적으로 인정을 하다 보니까 앱 사용이 쉽지 않은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든가 이게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들한테 크게 뭐 도움이 안 된다 내지는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예. 코로나19 사태로 강원도에서도 배달앱 가맹점이 대폭 늘기는 했습니다. 예. 아직까지 대면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그 자영업자들이 많아서 좀 걱정인 건데요. 고령층이 운영하는 음식점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이번 지원 사업이 잘 되고 있는 배달앱 시장만 더 키우는 것 아니냐는 그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방역 여건상 방문 외식을 지금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외식 쿠폰이 아닌 다른 지원책은 과연 없었나 그런 부분이 아쉬운 지점입니다. 때문에 이번 지원책은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그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형 배달앱 일단 시켜 아직까지는 뭐 이용자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활성화가 덜 된 것 같아 보이거든요. 네, 대형 플랫폼에 비해서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최근 빅데이터 자료를 보니까 배달의 민족의 월 이용자 수가 무려 2천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일단 시켜 가입자 수가 5만 명이니까 400분의 1 수준인 건데요. 더구나 지금 일단 시켜는 도내 9개 시군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시켜가 강원도 시장만 겨냥한 플랫폼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가맹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비자들이 일단 시켜에서 시켜 먹을 게 많다는 인식이 깔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개 플랫폼의 경우 인지도가 매우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쳐야겠습니다. 일단 가맹비라든가 수수료, 광고료가 없기 때문에 상인들한테는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소비자하고 도민들이 많이 이용할수록 그러니까 활성화되면 상당히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강원도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네, 일단 시켜는 여러 면에서 착한 배달 앱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진가를 발휘하려면 활성화가 급선무입니다. 때문에 강원도는 내년 초 모든 시군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가맹점 수도 현재 한 3천여 개에서 5,300개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내 음식점 중 15%가 일단 시켜에 가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파격적인 할인 쿠폰도 꾸준히 제공하기로 했고요. 특히 10%에 달하는 모바일 강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내세워서 일단 시켜 알리기에 나설 방침입니다. 먹고 돕고가 일단 시켜의 슬로건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좀 지역 경기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원석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태광지역법의 미래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한시법이 5년, 10년 하다 보니까 강원랜드가 과연 국가적 경쟁력을 알파인 경기장의 경제적, 문화적 이런 우선 자원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를 가류항산 알파인 경기장 곤돌라는 네, 한 주간의 이슈와 시사를 통해 우리 사회를 읽어보는 시간 줌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G1이 마련한 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정선군의 의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승준 정선군소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선군 주요 의제 역시 폐특법의 현대화 그리고 폐특법 기반으로 한 지역발전 전략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9월 10일부터 이 폐특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거든요. 네네. 우선 폐특법 개정안 시행으로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는지부터 군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가 이제 달라졌는데 그동안 폐특법은 95년 처음 이제 제정된 이후에 매 10년 동안 그 한시법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지역 주민들도 불안해했었고 네. 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도 그 투자를 좀 기피하고 그런 이제 폐단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폐특법이 20년 동안 연장이 됐고요. 네. 그래서 2045년까지 연장이 된 상태에서 또 그때 가서도 목적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다시 연장할 수 있는 기틀을 열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시법의 조항이 철폐된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이제 폐광 지역 그 개발 기금을 강원랜드 수익금으로서 폐광 지역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 납부 방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강원랜드에서 당해년도에 그 이 총 매출에서 원가를 공제하고 또 세금을 다 내고 남은 그 당기 순이익에서 25%를 폐광 기금으로 납부를 했었는데 그 방식을 변경을 해서 당기 순이익 상관없이 총 매출의 13%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폐광 기금의 금액도 조금 상향됐고요. 그리고 지난해 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영업을 못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총 매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 거, 그리고 그렇죠. 적용 시한이라는 어떤 결정적인 한계가 좀 극복된 셈인데,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그렇다면 안정적인 재원에 대한 활용 대책이라든가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좀 세울 것이냐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지요? 그래서 95년 이후 재정 이후에 폐광기금이나 그다음에 정부에서 그 공적 자금을 활용을 해가지고 광산이 문을 닫고 난 이후에 도시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이제 노력을 했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기반 이제 시설이 좀 구비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폐광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그러한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그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폐광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두에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1995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다 좀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30년, 95년 하면 가까운 것 같지만은 거의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보급이 되면서 상용화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컴퓨터가 보급이 된 이후에 그런 시간하고 그 이전의 아날로그 시대하고는 변화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30년은 아마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300년 이상의 변화의 속도에 버금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는데 폐광지역법은 그때의 그 당시의 시대 정신에 맞게 이렇게 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따른 그러한 부분을 좀 담아서 새롭게 좀 이렇게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원 부분은 뭐 물론이겠으려니와 강원랜드에 대한 의존도가 좀 너무 높다. 그래서 강원랜드 경쟁력이라든가 좀 대체 산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군수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금 뭐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카지노가 바로 강원랜드 카지노이고 이것은 이제 정부 당국자나 또 아니면은 그 도박 중독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카지노 그 도박 산업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네. 관광 산업의 한 분야라고 이렇게 볼 필요가 있고요. 전 세계 유수한 그 카지노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그 과도한 규제를 좀 완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매출의 총액을 규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강원랜드가 이렇게 기업으로서 성장 발전하는 데 저해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고객들이 객장에서 카지노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게임 테이블의 숫자라든지 아니면 머신의 숫자라든지 인근의 마카오나 필리핀이나 멀리 라스베가스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뭐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고객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카지노 게임을 하고 있고 또 그런데 이제 불만족한 그런 고객들은 예. 지금은 뭐 코로나19 때문에 그럴 수가 없지만은 인근 지역의 동남아라든지 이런 카지노로 가서 도박을 하면서 많은 자금이 해외로 이렇게 유출이 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불법적인 편법적인 그런 카지노들이 사설 카지노들이 성행하면서
오히려 더 그런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지하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그런 양상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정부에서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를 해서 산업으로서 발전시켜 나가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폐광 지역의 그 발전 또 폐광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선군의 또 하나 큰 축에서의 의제 자체는 올림픽 시설의 사후 활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사후 활용 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까?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대로 지난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난 이후에 네. 그 알파인 경기장의 모든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 그 가리왕산으로 복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하고 곤도로라도 우리 군의 그 올림픽 유산으로 전치해서 지역의 그 여타 관광지하고 연계 관광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 경제 또 관광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게끔 하고자 하는 그러한 두 가지 이제 가치가 충돌하면서 3년 동안이나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금년 6월 1일 날 정부와 합의를 이루어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효과를 본 이후에 이 시설을 존치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복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기로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활용 가치를 좀 아주 적절하게 좀 감안을 해가지고 지역 발전 모델을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구상하고 계세요? 우선은 이제 차별화되는 것이 여타 뭐 관광 곤도라 시설이 전국에 많이 있지만 예. 가리왕산이 갖고 있는 천혜의 아름다움은 아주 큰 경쟁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1350m 정상에 가면은 주변에 산들이 겹겹이 둘러싸여져 있어가지고 마치 푸른 파도가 치듯이 그런 경관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선인들이 벽파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푸른벽자에다가 파도가 치는 것처럼 온 게 사방이 그런 이제 특이한 경관을 갖고 있고 또 요즘 같은 데는 이제 야간에 가면은 그 별이 쏟아지는 그 은하수죠. 별의 강. 그것을 그 일반 카메라로도 이제 휴대폰 같은 그런 카메라로도 그 은하수를 담을 수 있는 주변에 빛의 그 공해가 없기 때문에 아주 차별화된 그런 그 산악 관광 또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그러한 높은 산에를 일반 전문가들 아니면 등산하기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이를 동반한 또 보호자라든 어머니라든지 또 장애인 또 어르신 누구나 아무런 장애 없이 곤도라를 이용해서 가리왕산 정상에서 그런 산림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국민 관광지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성공의 요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군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면은 폐특법도 마찬가지고 경기장 사후 활용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떻게 좀 주민들 소득에 도움이 될까?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까? 이 구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거든요. 뭐 그렇게 예. 딱 이렇게 잘라서 그러면 폐특법이라든지 알파인 경기장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국민들 삶의 질에 변화를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딱 답을 내리기는 어렵지만은 폐특법은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한시법으로 운영되었던 그런 모순들이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 그 의사를 표현하는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폐광 지역의 여러 가지 도시 환경이라든지 그런 그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또 알파인 경기장은 그 자체로 올림픽 유산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또 상징성이 있고 주변에 정선 5일장이라든지 또 그 지바이어나 뭐 그런 또 레일바이크 이러한 그 시설들하고 연계 관광하면은 이제 시너지 효과가 굉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감염병 시대에 국민들이 정말 지치고 이제 힘들 때 찾아올 수 있는 국민 관광지로 또 국민 고향으로 그렇게 각광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연계형 관광도 말씀해 주시고 방금 지속 가능한이라는 표현을 써주셔서 네네. 어느 정도는 그래도 군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큰 그림에서의 발전 전략 구상은 있을 것 같거든요. 좀 듣고 네네. 싶긴 한데요. 예.
어떻게 보면 정선은 과거에 정부 수립 이후부터 예. 탄광 개발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반세기 가량을 석탄 채광에만 정선군이 다 이렇게 이용이 되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군민들이 반 이상이 넘었고 또 거기 연관된 많은 그 산업들에 종사를 했었기 때문에 정선 지역의 어떤 다른 분야의 산업에 대해서는 딱히 고민할 이유도 없었고 예. 고민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정부의 정책 변환으로 90년대 초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폐광하고 14만 인구가 4만으로 이렇게 줄어들면서 지역이 공동화되고 경제는 침체되고 또 땅값은 뭐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폐광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국민들이 쟁취해서 만들었고 그 이후에 카지노가 또 들어섰고 예. 이러한 그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정선군이 갖고 있는 특장점을 잘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리왕산을 비롯한 많은 그 이제 푸른 산들과 또 맑은 강 그리고 아름다운 계곡을 갖고 있는 정선군 그리고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이 흐르고 그리고 정암사 수만호탑 국보 332호로 승격된 그런 자장율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그 정선군의 특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위드 코로나 시대에 그 고도 산업화 시대에 그 시달린 그런 이제 정신 노동자들이 정선군을 국민의 고향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그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환경으로 바꿔나가면 충분히 정선군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민들이 주체가 돼서 참 의지로 이뤄낸 성과물입니다. 알차고 지속적인 좀 발전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주민 모두가 고민할 접점을, 지점을 좀 많이 찾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최성준, 정성군 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걸 앗아가는 대형 산불. 강원도는 산악지형과 건조한 바람으로 인해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힘쓰는 곳,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인데요. 산불 진화는 물론 국가재난시에도 신속한 임무 수행을 위해 시스템을 갖춘 곳입니다. 산림항공본부는 이제 숲을 보호를 하는 그런 중추적인 기관입니다. 우리나라 산림은 전 국토 면적의 63%나 되는데요. 이 산불이 산림 보호에 위협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헬기를 동원해서 산불 방지하는 사업이 있고 그 외에도 또 병해충 방제 사업이 있고요. 또 산악 구조 활동이 있고 또 화물 운반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임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 항공본부 뿐만 아니고 일선에 11개 산림항공관리소가 있습니다. 산림 헬기 정비는 주요 업무 중 하나인데요. 항공사고 방지뿐 아니라 산불 진화의 골든타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건조해지는 가을철 산불을 대비하여 그 헬기가 산불이 나게 되면 그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게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해 연간 평균 3,800회에 걸쳐 헬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는 역시 화마와 그리고 많은 연기들이 있습니다. 그 속을 저희들이 최대한 낮게 비행하면서 제압을 해야만이 신속히 제압이 가능합니다. 거기에는 또한 많은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 항공기를 안정시켜서 그 화마 속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저희들은 어렵습니다. 고온 건조한 가을철에는 산불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대원들 모두 매일 출동 태세를 갖추고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산불은 여러 곳 있지만 그중에서 강원도 그 속초 산불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에는 야간 산불이었는데 새벽에 저희들이 출동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속초 전 지역이 거의 다 잿더미가 돼 있었고 얼마 남지 않은 약 한 20%의 그런 불길만 저희들이 다 진화하고서 추가 헬기를 요청하고 진화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산불은 눈 깜짝할 새에 번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빠른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전국 관리소마다 비행 권역을 나눠 실시간 모니터링을 비롯한 즉각적인 대처와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봄, 가을철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을 하게 되면 적게는 3-4대, 많게는 10대 이상의 헬기가 이제 투입을 하는데요. 당일 헬기가 20대에서 30대 이상 이렇게 투입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헬기들을 모두 이제 저희가 관제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헬기가 투입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위해 산불 예방 홍보 및 산림 보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로 개청 50주년인 산림항공본부는 K산림재난대책 이행을 위해 산림항공 드론을 도입했는데요. 야간이나 험준지 산불 및 산림 사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육성 중입니다. 최근에는 제1회 산림항공 드론 경진대회도 개최했는데요. 산림용 드론 첨단화에 맞춰 임무 특화 전문 조종자를 양성하고 디지털, 비대면 기술을 산림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산불 진화의 혁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산림항공본부는 1971년도에 창설이 되었습니다. 금년 50주년이 됩니다. 주력 대응 수단인 헬기의 안전 운항을 도모를 할 계획입니다. 이뿐만 아니고 산림재해에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완벽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산림 드론 등 ICT 기술에 기반한 그런 장비, 시설을 도입을 해서 산림재해 관리를 좀 더 완벽하고 또 안전하게 할 계획입니다. 50년간 산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산림항공본부. 앞으로 새로운 비전과 함께 힘껏 날아오르길 응원합니다. 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이맘때마다 가족이 함께 나눠 먹는 송편에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보름달 모양의 송편을 빚고 먹으면서 소원을 빌면은 달이 차오르듯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모양도 다르고 재료도 조금씩 다른 송편이지만 이번 추석에는 과거의 시간을 다독이고 앞으로 남은 나날의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